안녕하세요. 네,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로보택시, 세상을 놀래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새 흐름을 타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노동보고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 63이죠. 욕심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드 상태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숫자 자체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 바늘이 우리가 1, 2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Extreme Fear 혹은 그냥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벌써 이 바늘 자체가요, 욕심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사람들의 감정, 심리 상태. 이 주식시장은요, 이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이 멘탈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주 전에,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극도의 공포 상태에 시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R의 공포였죠. 리세션, 경기 침체. 근데 2, 3주 만에 다시 욕심구간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적응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이게 적응이 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길게 보면서, 보통 한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 10년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무수한, 아니, 이번에 2, 3주 만에 이렇게 심리 상태가 바뀐다? 시장 분위기가 2, 3주 만에 마치 정신병을 일으킬 것처럼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욕심 구간으로 빨리 이렇게 넘어와 버립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이고 이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이런 공포와 탐욕 지수나 빅스 지수나 여러 어떤 지표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도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나의 지표, 하나의 어떤 작은 그런 이 데이터 때문에라도 시장이 거꾸로 갔다가 또 진보하기도 하고 또 후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이 회사가 5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회사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모든 조직이 다 똑같은 겁니다. 미래에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조직이 혹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조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이 Fear and Greed Index 최근에 많이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이 왔다 갔다가 심할 정도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히 하란 마음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 주에 노동시장 보고가 나옵니다. 즉, 잡 리포트가 9월 달께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9월 달에 이 노동 보고서가 연준이 이 사이즈를 얼만큼 갈 것인가, 그러니까 빅 스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0.25냐, 0.5냐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잡 리포트가 너무나도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리를 0.5 빅 스텝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무난하게 나와준다 이러면 0.25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연준은요,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시장을 주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의 변화가 결국 경기 침체를 뜻하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가 식는 것을 굉장히 지금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무진장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장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죠, 샘 커핀이 자, 중요한 분석 내놨습니다.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면 지난번 7월 달에 실업률이 4.3이 나왔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계속 3%대 유지하던 것이 3.9 혹은 그 정도였던 것이 갑자기 4.3으로 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튀었지?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그 리세션 공포가 덮쳤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리세션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정론자주의들이
이 사람들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드디어 경기 침체의 때가 왔구나. 이렇게 the time has come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의 샘 커피는요, 지난달에 7월달 4.3%라고 하는 실업률이 급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일시적인 해고 사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해고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요, 허리케인 베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요. 휴스턴 이 대서양, 그 멕시코와 마주보고 있는 대서양을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휴스턴이 태풍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플로리다와 휴스턴. 그래서 이제 그 휴스턴 지역에 이번에 그 허리케인 베럴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이제 일시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허리케인 같은 이런 요소들, 소위 말해서 이 태풍이나 요런 그 일시적인 위기 때문에 나타난 실업률이 좀 이 전체적인 실업률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업률을 본다면요, 예상 실업률이 한 4.2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3을 찍었는데 지난달에 이번에 4.1을 찍으면요, 실업률이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과잉 반응했네?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오버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15 내려오기는 굉장히 시장이 아주 분위기가 반전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8만 5천 개의 잡이 추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좋죠. 지난번에가 16만 얼마였지 않습니까? 근데 18만 5천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지금 이 미국의 이 노동시장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보통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고 6만 개, 7만 개 가야 정말 어려운 건데, 지금 뭐 18만 5천 개 정도 예상이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당분간 경기 침체 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시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시장이 괜찮으니까 0.25%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노동시장이 이렇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도요, 굉장히 더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되는지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 초록색 선이 있죠? 이 선은요, 이게 이제 12개월입니다. 즉 1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예상치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앞으로 향후 1년 뒤에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은요, 10-year expected inflation입니다. 10년 뒤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디쯤 흘러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10년 뒤를 내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노란색 보십시오. average gas price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름 가격이죠. 오일 가격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오일 가격에 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1년짜리, 1년 뒤에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기름 가격과 이 1년짜리는 거의 연동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과 초록색이거든요. 자, 기름값이 쭉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리고 내리니까 내려가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조금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기름 가격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주고 있죠. 자, 10년 뒤도 예상 보십시다. 보라색으로 된 거 보면요, 당연히 10년 뒤는 어떻겠어요? 지금이 그 물가가 높다라고 예상했을 때 10년 뒤에는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낮아진다고 했을 때 이것도 기름값하고 거의 연동이 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10년 뒤는 더 안정적으로 물가가 잡힐 것이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값이라는 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기름값이 전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덜 준다 그러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전체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들 있죠. 서비스나 재화들은요, 사실 이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하물며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다 오일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자동차도 다 기름이 들어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일이라고 하는 건 전방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일 가격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본다면요. 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기름값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에 목매다냐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 기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오르고 내리고 있다라 물가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건요, 이 선진국 입장에서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자꾸 변동성을 크게 만드니까. 보통 나라들이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 기름값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오펙 같은 경우 있죠. 이 오일 기구가 항상 이 오일 가지고 이 무기 삼는 거거든요. 이걸로 장난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위기만 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감산하겠다, 혹은 증산하겠다, 이걸로 이 오일 무기화 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사실 미국 입장에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도 기름이 잘 나지 않는 뭐 유럽이랄지 뭐 우리나라랄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요, 이런 그 기름 가지고 패권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싫은 거죠. 근데 그건 미국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지금 그 오일에 따라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전기차는 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전기차가 불이 나고 이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시대 끝났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은요, 전부 다 오일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다가 오일 때문에 아니면 내연차들 있죠? 아직도 내연차로 먹고 사는 쪽에서 계속해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전기차 끝이라고, 안 된다 그랬지. 도요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또 멸망합니다. 그게 지금 일본 전자업체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망해요. 그냥 그게 공룡처럼 화석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기차 지금 불 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하찮은 이 수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기차 시대는 대세가 오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지구 환경의 심각한 오염과 이 모든 것도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물가 안정 이런 거요. 그래서, 전기차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이들에게 결국은, 이 기름값을 떨어뜨리고 기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그런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번에 PCE 지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자, 2%대 다 진입했죠. 2.5, 2.6이 나왔습니다. 코어가 2.6이었고, 그리고 이제 레귤러가 제너럴한 게 이제 2.5였거든요. 자, 이쯤 되니까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가 2%대 이미 진입하니까 이젠 9월 달부터는 무조건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실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위에 빨간색 하나 보세요. The fact that price stability has been reestablished without causing a recession 이라고 하죠. 자, 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가격 안정화를 가져왔다? 이거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무후무한 기록 같은 거라고요. 이전에 거의 없던 기록이라고. 딱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거의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요.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뭐 우리 늘 뻔하게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너무나 과거에 많이 얘기했죠. 근데 어찌됐건 뚜렷한 건요, 확실한 거는 price stability, 가격 안정화, 즉 물가가 2%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쯤 2%대로 내려왔잖아요. 벌써 리세션이 와야 돼요.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야 돼요. 그 경기 침체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은 뭐냐면요, 실업률 정말 많이 올라가야 되고 6%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노동시장 붕괴돼야 돼요. 잡 추가되는 거 18만 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뭐 2만 개, 만 개도 안 돼.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노동시장은 노동시장대로 이전에 비하면 약해졌지만 그래도 건전해요. 그런데 이게 노동시장이 건전한데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충분히 셀러브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환호성을 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It is historic achievement라고, 노란색을 한번 보세요. It is historic achievement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냐면 전무후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 경제가 정말로 리세션이 없이 앞으로 6개월 내, 1년 내에 다시 한번 리세션이 없다면요, 미국 경제가 정말 이 굉장한 흐름을 타게 될 겁니다. 장기 호황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냥 지금은요, 조금 떨어져주고 불안감 때문에 떨어져주면요, 그냥 땡큐인 거예요. 줍줍해야겠죠.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주면요, 자산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자꾸 뭐 금리 내리면 뭐 자산 가격 뭐 안 오른다, 폭락한다,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미국의 학회에 가면 그 사람들 창피당해요. 창피. 그런 소리 제발 좀 어디서 왜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이 자산 가격은 금리가 내려가면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금리가 내려가야 이중적 혜택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아주 또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만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테슬라가요,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특별하게 데이터를 집중해서 지금 수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로보택시의 이제 날, 10/10이죠. October 10th인데 10월 10일 날 이제 발표하기 전에 그 앞서서 이 행사를 위해서요, 특별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최근 들어서요, 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더 집중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됐거든요. 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저희 데이터가 수집되는 곳이 바로 워너 브라더스입니다. 스튜디오거든요. 워너 브라더스 아시죠? 뭐 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가 어디 위치했냐면요, 벌뱅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워너 브라더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안에 가보면요, 이 작은 스튜디오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영화 이쪽에 관련된 이게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자, 그때 제가 이제 그 영화 번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역할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해서요, 스튜디오 안에 내부도 구경하고 그 스튜디오의 마이크와 그 아주 첨단 녹음 시설을 가지고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이 지금 위치는요, 바로 위에 빨간색 선 있죠. 빨간색 그 위에가 134번 고속도로고요. 이 프리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 아래쪽이 그리피스 천문대라고, 여러분 LA 하면은 옛날 라라랜드라고 아시죠? 그 라라랜드 영화에 보면 그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남녀가 주인공이 막 춤을 댄스하면서 배경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도시, 이 천사의 도시 LA인데, 자, 이 딱 가운데 위치에 있거든요. 자, 여기 벌뱅크가 영화 제작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인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지역이 이번에 지금 알려진 게 뭡니까? 로보택시 플랫폼 이번에 이 10월 10일 날 이벤트가 있죠. 자, 이번에 그 로보택시를 짜잔하고 공개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됐잖아요. 8월 8일에서. 근데 어디에서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바로 이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벌뱅크에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이벤트를 열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나죠. 테슬라가 여기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현재 자율주행 테스트가 집중되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이제 많은 부분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이건 이따가 설명하고요. 또 하나,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집중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지는 곳은요, 최근에 그 헐리우드 다이너 아시죠? 가장 큰 슈퍼차저 컨스트럭션 사이트 아시죠? 이 그 헐리우드 근처에 충전소 중에 이 소위
테슬라 식당이, 레스토랑이 들어가고 영화관이 같이 들어가는 그거 있죠. 지금 그 완성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자율주행이 이제 그 이 데이터가 모집되는 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을 촬영하고 싶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A handful of San Francisco, 특히 이제 베이 지역 있죠. 아마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바닷가 쪽에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배경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LA의 이 벌뱅크 지역, 즉 이 앞으로 이벤트를 하게 될 그 장소, 바로 워너브라더스 영화사 그 스튜디오 근처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헐리우드 그 다이너 있죠, 슈퍼차저 스테이션하고 샌프란시스코, 요 세 지역에 집중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재미난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이 테슬라 자율주행의 데이터가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현재 데이터가 수집이 될까? 바로 벌뱅크의 바로 워너 브라더스사의 이 소위 영화 제작사 스튜디오에서 주변이 굉장히 많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자, 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를 보면요,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테슬라의 그 8월 8일 날 이 이벤트를 10월 10일로 연기를 했잖아요. 자, 그 연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An important design change to the front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앞부분에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의 전면부에 좀 더 획기적인 좀 이 소위 말해서 외관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었고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결국은 이번에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자, extra time allows Tesla to show off a few other thing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테슬라가 좀 몇 가지 이 다른 어떤 기능들을 더 쇼오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보택시 이 소위 말 이벤트 날 뭔가 사람들에게 다른 특별한 것을 쇼오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이벤트에 걸맞게끔 로보택시의 그 테슬라 로보택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 워너 브라더스사에서 이 소위 그 이 이벤트를 하니까 자동차 자율주행을 그때 로보택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워너 브라더스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 로보택시가 움직여서 잘 달려가지고 이쪽 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이 LA 워너 브라더스가 있는데도요, 이 벌뱅크도 차량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 그 도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LA시 전체가 뭐 도심이니까요. 또 어쨌든 이 복잡한 길을 굉장히 이 스스로 자율주행해서 아마 그 이 워너 브라더스사 그 이벤트하는 그쪽으로 차가 이 자율주행을 해서 아마 로보택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머스크가 직접 타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촬영해서 공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다이닝하는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 건설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두르면서 앞으로 스토리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전하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로보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샌프란시스코와 LA입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와 LA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전 역에서요, 이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게 되면 자율주행을 현재 허락하고 있는 곳이 LA하고 샌프란시스코죠.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LA거든요. 구글 웨이모가, 그리고 또 이 GM의 그 이 소위 크루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돈을 받고 운영했잖아요. 중간에 좀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시 정지하고 있는 중인데, 구글 웨이모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LA에다가 이제 론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FSD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구글이 벌써 하고 있고 웨이모가 벌써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런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라는 보여주려고 하겠죠. 샌프란시스코 운행하는 거, 그리고 LA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이 FSD가 자율주행을 하는 거, 그리고 스피드나 속도도 아주 그냥 보통 일반 운전하고 다를 바 없이 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 걸 아마 영상으로 멋지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웨이모만 되는 줄 알았는데, 구글 웨이모만 돈을 벌면서 이 소위 말해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줄 알았는데, 야, 테슬라는 이미 벌써 저게 가능하네? 근데 왜 지금 비즈니스를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보다 안전하고 더 완벽한 모습 가지면 그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좀 딜레이 시켰고 그 기간 동안 영상도 촬영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쇼오프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이 웨이모나 뭐 다른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다른 회사들은 뭐예요? 프로그램들, 즉 미리 저장되어져 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그 지도를 따라서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는 완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거 똑같은 걸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말 그대로 그냥 달리는 족족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디든 그냥 투입되면 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피하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게 미국이건 캐나다건 위치에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테슬라는 구글 웨이모나 GM 비교 불가라는 걸 아마 이번에 로보택시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을까.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이벤트 때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겠습니까? 언론들이 막 보도하거든요. 뭐 CNBC, 뭐 모든 언론들이. 그래 되면 세상이 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기술이 이 정도야? 이제 세상에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되는 거예요. 세상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선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되면요, 굉장한 아마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겠죠. 와, 테슬라가 이런 기술을 몰랐던 사람까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테슬라가 서프라이즈를 던지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가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적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데이터가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 지난 5년간 조사를 한 데이터거든요. 테슬라가 이 자동차 브랜드 중에 가장 이 사고가 났을 때의 치명적인 사건이 아닌 그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우리 자세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이 지금 데이터가 1, 2, 3, 4, 10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지금 10개의 자동차 브랜드는요, 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적은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아주 사람을 죽이고 치명적인 사건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위부터 10위까지 자동차 브랜드는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이 치명적인 사고는 덜 일어나는 그런 회사 순입니다. 자, 1번 이 램이죠. 자, 이거는 이 소위 픽업 트럭이죠. 그리고 2번은 랜드로버입니다. 자, 뭐 럭셔리카의 대명사죠. 랜드로버가 사고 났을 때 2등을 했고, 그다음 테슬라가 3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3위죠.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뭐 이제 아우디, 벤츠, 뭐 다치, 집, 크라이슬러, 포드 이렇게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28.78%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퍼센테이지로 전환했을 때에 뭐 30%가 채 되지 않는 28%가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3건이 아주 치명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23%니까 테슬라보다 좀 낮고요. 그리고 램은 픽업 트럭인데 훨씬 더 적죠. 18%입니다. 나머지는요, 아래쪽에 뭐 다 30% 넘어가는데 이 탑10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괜찮은 편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데이터를 이제 통계를 낸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핑크빛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좀 큰 SUV 스타일 혹은 픽업 트럭들이 현재 보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더 좀 안전한 편이
편이다라고 평가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램도 픽업 트럭이고 랜드로버도 SUV자. 테슬라도 이제 좀 이렇게 아무래도 모델 Y가 있고 모델 S, 모델 3가 좀 작긴 하지만 어찌됐건 모델 Y가 SUV면서 또 전기차 중에 이렇게 1등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SUV나 픽업 트럭이 사고가 덜 난다, make sense 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승용차가 3개고 그 다음에 SUV 모델 Y가 SUV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모델 Y도 거의 승용차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요, 사실 자율주행과 연계 생각해 봐야겠죠. 테슬라가 모든 차가 FSD가 작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FSD 개입되면요, 확실히 사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실수로 잘 구분하지 못하고 피하 식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자율주행은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안전을 추구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전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다 작동시킨다고 했을 때는요, 사고율이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훨씬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요, 미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지켜주니까.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자율주행이 있는데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게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로보택시가 나오고 이벤트하고 나오고 나면요, 점점 더 그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본다면 좀 더 우리가 테슬라가 얼마나 더 안전한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수였습니다.